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21단원 국제기업재무 부분 배웠던 것을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았던 것은 몇 가지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ADR, DR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외국의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발행해서 유통시키는 것이 ADR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상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뭔가 대안적인 방법으로 미국 시장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ADR이었고, 재정 환율은 어, 이렇게 A 나라와 B 나라, A 나라와 C 나라 이렇게 있다면 B 나라와 C 나라의 환율을 우리가 계산을 이론적으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두 나라 통화 간의 묵시적 환율을 구한 것이 바로 이 크로스 레이트, 재정 환율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로 본드와 유로 통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었는데요. 유로 본드는 보통은 발행인의 국가 통화로 표시돼서 발행되는 채권이 유로 본드였습니다. 이제 여기 앞에서 유로라는 말이 지금의 유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유로 통화는 유로 통화 발행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통화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로 달러라고 하면 미국 밖에 있는 달러를 유로 달러라고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유로 본드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외국 채권이죠. 외국 채권은 발행되는 해외 국가의 통화로 표시되는 채권이 외국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통화로 발행이 되면 외국 채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 채권을 부르는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그 나라를 대표하는 표현들을 빌려와가지고 양키 본드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채권, 그다음에 사무라이 본드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일본 엔화로 발행되는 채권, 뭐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리보라는 것,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우선 첫 번째 때는 설명 잘못 드렸었죠. 그래서 그 리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영국 런던에 있는 은행들 간에 서로 자금을 대출했을 때 이제 적용되는 금리를 평균 낸 것이 리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보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거나 할 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준금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수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았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통화를 교환하는 것도 수합이라고 하지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바꾸는 것도 수합이라고 하죠. 우리가 수업 때는 살펴보았었는데 물론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건데 이제 우리나라의 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김치본드라는 것과 아리랑 본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치본드는 기업이 국내든 해외든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발행하는데 원화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화로 발행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한 것을 김치본드라고 하고 이러한 것은 유로본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본드라고 하면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원화로 발행하는 거면 아리랑 본드라고 하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 중에 외국 채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 통화로 발행을 하냐, 그렇지 않고 그 나라 통화가 아닌 다른 뭐 제3국의 통화로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로 본드냐 외국 채권이냐를 우선 가장 쉽게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제 국제 금융 시장에서 외환 시장에서는 이렇게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 그다음에 유럽 연합의 유로, 그리고 요즘에는 중국 위안화 정도까지가 주로 거래되는 통화입니다. 어,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금융시장의 하나로 요 외환시장, 뭐, 이 주식시장이라던가 채권시장이라던가와 같이 들어가고요. 또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이 외환시장의 거래는 OTC, 장외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뭔가 어떤 체계화된 시스템이 있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만나서 계약을 하고 교환을 하는 그런 장외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에서 외환을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뭐 수입업자라던가 수출업자라던가 외환 브로커라던가 뭐 시장을 조성하는 거래자라던가 아니면 투기업자 뭐 이런 사람들이 외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이라고 하는 것, exchange rate라고 하는 것은 한 통화의 가격을 다른 통화로 표시를 한 것이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죠. 뭐 1달러가 1200원인데 1달러가 1250원이 되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언론이나 뭐 뉴스에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요. 이와 같은 환율을 표시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직접 환율 표시 방법과 간접 환율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1호주 달러를 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미국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직접 환율 표시 방법이 되겠고 아래와 같은 간접 환율 표시 방법 예시를 보시면 1 미국 달러 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국 화폐가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언론이나 뉴스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1달러당 뭐 1200원, 뭐 1300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밑에 간접 환율 방식에 우리는 조금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환율 시세표를 보면 지금 US 달러 기준으로 표시를 했을 때와 표현의 방법이 1호주 달러가 0.9274 미국 달러랑 같다라는 직접 환율로 표시를 한 방법이고 여기 오른편이 간접 환율 표시 방법으로 표시를 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21.1을 통해서 환율,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통화를 다른 나라의 통화로 변화하는지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달러가 있다. 그리고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 환율 시세표에 따르면 얼마의 N으로 바꿀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포르쉐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이 10만 유로다. 그러면 이 10만 유로짜리 포르쉐 자동차 한 대 사려면 미국 달러 기준으로는 얼마가 필요한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앞에서 환율 시세표를 찾아보면 이게 미국 달러와 엔의 관계, 그러니까 일본 엔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쭉 보다가 일본 엔화 있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엔화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1달러당 엔의 환율은 102.32입니다. 그래서 여기 달러 없어지니까 최종적으로는 엔화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달러는 102320N과 같다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달러와 유로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제 쭉 환율 시세표에서 쭉 넘어가다가 유로 있는 부분을 찾아야죠. 그래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요 유로 없어지면 달러가 남는 것이고 포르쉐 자동차 유로 기준으로 10만 유로짜리 살려면 미국 달러 기준으로는
138690 미국 달러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좀 중요하면서도 뭐 재미있으면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재정 환율 그리고 삼각 차익 거래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문제로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요 부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1유로가 1달러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스위스 프랑이 1달러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와 미국 달러, 스위스 프랑과 미국 달러의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미국 달러라는 것을 중간 매개체로 삼아서 이제 유로와 스위스 프랑의 직접 환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이 유로화와 스위스 프랑의 어떤 관계가 이제 유로 나누기 스위스 프랑 한 것이 0.4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바꿔 말하면 0.4 유로가 1 스위스 프랑과 같다라고 시장에서 거래가 그렇게 되고 있다. 실제 시장의 환율은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차익 거래가 어떻게 가능하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맨 처음 나에게 100달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미국 달러화, 100달러화를 우선 스위스 프랑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환율을 이용해서 200 스위스 프랑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바꿔놨던 스위스 프랑을 다시 유로로 이제 요 재정 환율을 이용해서 시장 환율을 이용해서 바꾸면 최종적으로는 80유로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 달러를 스위스 프랑을 거치지 않고 통하지 않고 바로 유로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100유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로와 달러의 관계로 살펴보면 1달러당 0.8유로이기도 하고 1달러당 1유로이기도 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요 두 관계에서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0.5 유로가 1 스위스 프랑하고 같겠구나 라는 이론 환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거래된다고? 0.4 유로가 1 스위스 프랑에 거래가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론 환율과 실제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환율이 두 개나 존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에게 100달러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100유로를 삽니다. 왜? 여기에서 1 US 달러가 1유로이기 때문에 100달러를 먼저 100유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100유로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스위스 프랑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 시장에서는 지금 1 스위스 프랑이 0.4 유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100유로를 스위스 프랑으로 바꾸면 250 스위스 프랑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0 스위스 프랑을 다시 달러로 바꾼다. 이 경우에는 스위스 프랑과 달러의 관계, 이렇게 요 환율을 적용을 하니까 나누기 2를 하면 125달러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시작을 한 것은 여기 지금 100달러에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왔더니 125달러, 즉 그냥 요렇게 바꾸고 요렇게 바꿨는데 25달러가 그냥 꽁으로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라고 한다? 이렇게 삼각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한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요 두 개의 US 달러와 유로의 관계, 그리고 US 달러와 스위스 프랑의 관계를 이용을 하면 이론적으로 적정한 환율은 0.5 유로가 1 스위스 프랑이어야 하는데
시장에서는 실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쩐지 0.4 스위스 프랑이 1 유로로 거래가 되고 있더라. 바로 요렇게 이론 환율과 시장 환율이 다르더라. 라는 것에서 이와 같은 차익 거래, 삼각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0.5 유로가 1 스위스 프랑, 뭐 이거를 2 스위스 프랑이 1 유로랑 같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 차익 거래가 없는 환율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삼각 차익 거래가 발생을 했더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제 21.2번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상황만 바뀌고 같은 삼각 차익 거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달러당 0.6 파운드고 1달러당 2 스위스 프랑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와 파운드, 달러와 스위스 프랑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파운드와 스위스 프랑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 파운드와 스위스 프랑의 시장 환율은 파운드당 3프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앞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파운드와 스위스 프랑의 이론 환율, 적정 환율은 2 나누기 0.6을 하면 차익 거래, 여기 3.33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삼각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론 환율과 시장의 실제 환율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삼각 차익 거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예제 21.2번과 앞에서 나왔던 사례를 통해서 이와 같이 삼각 차익 거래가 발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우리는 이미 그 23사 5단원에서 파생상품에서 보셨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 혹은 선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외환, 통화의 경우에도 현물도 있고 선물, 선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의 경우에는 통화를 즉각적으로 교환하는 계약이 이제 현물 거래이고 선도 거래는 미래에 교환하기로 계약을 지금 해놓는 것이 선도 거래입니다. 그래서 현물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이 현물 환율, 선도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이 선물 환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세표를 살펴보면 스위스 프랑의 현물 환율은 1 스위스 프랑당 1.1373 US 달러인데 6개월 이후 180일 선도 환율은 1 스위스 프랑당 1.1391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달러를 줘야 1 스위스 프랑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선도 환율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미국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시세표를 읽는 방법, 여기가 포워드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선도 시장에서는 스위스 프랑이 더 비싸다라는 말이고 상대적으로 스위스 프랑이 프리미엄이 붙었다. 즉 스위스 프랑이 앞으로 가치가 오를 거다라고 본다라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도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 수입 업체, 수출 업체와 같은 활발한 무역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이 이제 조선 배값을 원화로 받겠어요? 보통은 달러로 받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 1년 있다가 몇백만 달러 받을 게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지금 추정을 해서 그때 환율을 추정을 해서 미리 선도 환율을 계약을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회사들,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선도 시장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예제 21.3번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었고
한번 복습을 하실 때 요 예제 21.3번도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21.3부터는 이제 좀 이론들 세 가지를 넘죠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PPP,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은 우리가 절대적 PPP를 먼저 살펴보았었죠. 뭐냐면 어떤 통화로 상품을 사든지 그 가격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 절대적 PPP에 따르면 뭐 뉴욕에서 사과가 얼마이면 런던에서는 사과가 또 얼마여야 한다라는 요런 것이 절대적 PPP라는 것이고요. 이 절대적 PPP에서 환율을 계산을 할 때에는 이렇게 특정 상품의 환율을 곱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처럼 아까와 같이 이론 환율과 실제 환율이 다르다라고 하면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 이제 그와 같은 과정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변동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환율이 이제 적정 환율로 변하게 되게 되겠고요. 이제 그런데 이와 같은 절대적 PPP는 뭐 거래 비용도 없는 것을 가정한 거고 이와 같은 장벽, 뭐 세금이라든지 관세와 같은 것도 없다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 번째 상황 같은 것도 가정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좀 절대적 PPP는 좀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우리 현실의 사례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절대적 PPP가 성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로 약간 보수적으로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발표를 하는 빅맥 지수를 통해서도 빅맥 지수를 통해서 일부 통화는 과대평가되어 있고 일부 통화는 과소평가가 되어 있더라 라는 것을 살펴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 PPP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 PPP라는 것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PPP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 상대적 PPP에서는 환율의 차이가 두 나라 간의 환율의 차이는 두 나라 간의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 차이에 따라서 변동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10%, 영국의 인플레이션율이 10%라고 하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4%라고 하자. 그러면 이 두 나라 간의 물가 상승률 차이가 6%. 그래서 환율의 차이가 이 6%만큼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 이 상대적 PPP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PPP를 좀 일반화시켜 보면 이렇게 두 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HUS, HFS라고 표시를 했고 지금 S0를 현물 환율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T 기간 후의 기대 환율을 expectation ST라고 표시를 했다. 그러면 이 두 나라 간의 물가 상승률만의 차이만큼의 차이가 이제 두 나라 간의 앞으로의 환율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을 expectation S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계산이 바꿔질 수 있겠고 우리 앞에 예에서 요것을 뭐 1년 뒤에만 살펴보았는데 요것을 2년 뒤 이렇게 살펴보면 요 앞에서 구했던 0.53을 한 번 더 이렇게 곱해서 0.56기가 될 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0.50을 1.06의 2승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expectation st는 s0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적으로 PPP를 이야기하면 이제 상대적 PPP를 주로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21.4번을 통해서도 이렇게 두 나라 간의 물가상승률 차이가 이렇게 4%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나라의 미래 환율에 이렇게 물가상승률 간의 차이만큼 반영이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나라 간의 통화가 어떤 그 상대적으로 두 나라 중에 한 나라 통화가 가치가 오르거나 가치가 내리거나 하는 것을 이렇게 평가절상 혹은 평가절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다라는 말은 달러가 평가절상되었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고, 달러가 약세가 되었다라는 말은 달러가 평가절하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위험 제거 이자율 차익 거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물 환율과 360일 후 선도 환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스위스의 무위험 명목 이자율이 이렇게 각각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차익 거래가 가능할까? 라는 것이 질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네, 여기 넘어가서 보시면, 미래에 정한 선도 환율 때문에 환율이 변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했기 때문에 위험을 제거했다. 즉, 커버드했다. 그래서 covered interest arbitrage 위험 제거 이자율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낮은 이자율에 돈을 빌리고 높은 이자율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낮은 이자율이라는 것은 낮은 실효 이자율로 돈을 빌리고 높은 실효 이자율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목 이자율만 보면 마치 여기서 돈을 빌리고 여기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처럼 나왔지만, 이것은 명목 이자율만 고려를 한 것이고, 명목 이자율 플러스 같이 고려를 해주는 그런 실효 이자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500만 달러를 빌렸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500만 달러를 스위스 프랑으로 바꾸자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1 US 달러가 여기 2 스위스 프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 달러가 1000만 스위스 프랑이 될 것이고, 이 스위스 프랑을 1년 뒤에 다시 US 달러로 바꾸겠다는 선도 계약을 지금 해놓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아직은 내가 스위스 프랑을 1000만 스위스 프랑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1000만 스위스 프랑을 스위스에서 5%로 투자를 하게 되면 1년 뒤에는 1050만 스위스 프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선도 계약을 맺어 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1050만 스위스 프랑을 이제 선도 환율을 이용해서 달러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5526316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미국에서 500만 달러를 빌렸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를 갚아야 될 텐데 미국의 이자율 10%를 친 550만 달러를 갚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50만 달러를 빼면 우리한테는 26316이라는 차액이 그냥 우리한테 떨어지게 되는 이런 차익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환율을 찾는 것이 바로 이자율 평가설입니다. 그래서 이 이자율 평가설에서는 현물 환율, 선도 환율, 그리고 이자율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1달러를 투자를 하면 1년 뒤에 1 플러스 US를 얻게 되고, 외국에 1달러를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현재 환율 곱하기 외국 그리고 나누기 선도 환율 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고자 한다면 이 두 개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한 것이 이런 이자율 평가설 IRP라고 하고, 요것을 F1 나누기 S제로를 그냥 조금 쉽게 표현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여기 1 플러스 RFC 나누기 1 플러스 RUS를 조금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정리를 해보면 1년 단위, 1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 선도 환율이 이렇게 정해지면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선도 환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T년에 대해서 일반식을 표현해보면 요렇게 선도 환율이 T년 후 선도 환율이 정해지면 이 두 통화 간에는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제 21.5번을 통해서도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제 IRP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이제 넘어가서 UFR, 불편선도 환율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는 UFR에서는 어떤 공식이라던가 무슨 식이 나온 것은 아니었고, 선도 일시점 후의 선도 환율은 그 미래 시점에서의 미래 시점에서의 현물 환율의 평균 값과 같다라는 것, 결국은 그런 우리가 평균과 같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UFR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총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맨 처음에 상대적 PPP를 살펴보았고, 조금 전에 IRP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UFR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UFR과 IRP를 묶으면 UIP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IRP에서의 좌변 F1과 UFR에서의 좌변 F1이 같으니까 그것들의 우변도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UIP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이번에는 PPP와 UIP를 섞어서 이렇게 두 나라 간의 이자율 차이는 두 나라 간의 이자율 차이는 두 나라 간의 물가 상승률 차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IFE라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IFE라는 것은 모든 나라의 실질이자율, 명목이자율이 아니라 실질이자율은 같다라는 논리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IFE는 또 이렇게 두 가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자본을 옮기는데 현실에서는 뭐 이렇게 요즘에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 그리고 코비드19 때문에 뭐 이제 수입이나 수출이 어려운 부분, 자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실제로는 존재를 하는데 IFE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다라는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의 국제화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IFE가 현실을 최종적으로는 설명해주는 이론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21단원 복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